여기 보면 내가 이걸 캡처를 해놓은 건데 네.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최소 얼만큼의 운동량을 가져가야 돼? 뭐 근력 운동 얼마나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네. 유연성 운동 뭐 이 정도 해야 되고 어린이나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노인들은 어떠한 강도로 해야 되는지 네. 당뇨병 있는 환자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회원한테 보여주면 설득을 시키는 건가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더 신뢰도를 높이기 좋지. 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말로만 해도 네. 그 미국 스포츠 의학회라는 가장 신뢰도 높은 곳에서 네. 고혈압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라고 해서 네. 회원님이 운동을 하실 때 유산소 운동은 주당 몇 번 정도 하고 하실 때 운동 강도나 이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저하 운동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 특성은 이런 게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발살과 호흡은 안 되기 때문에 꼭 저중량으로 운동을 고반복을 하시는 게 낫다. 네. 저하 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신뢰 이게 딱 생기겠죠. 갑자기 네. 이 사람이 확실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니까.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훈련 양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의 원리를 잘 부합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체력의 요소 볼게요. 체력의 요소는 이것도 그 ECSM 기준에서 네. 아닌 거고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내가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체력에 8개 요소가 있는데 유연성, 회복력, 평형성,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순발력, 연속성 이렇게 있고요. 체력의 요소는 개별적이야 다 각각. 하지만 얘네가 움직임을 할 때는 상호작용합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막 스탯이 있잖아. 네. 근데 스탯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스탯인데 막 한쪽이 엄청 빠져 있거나 그런 거보다 한쪽만 높은 거보다 육각형으로 고르게 차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유연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동성과 유연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요. 이 혹시 차이에 대해 알고 있어요? 유연성은 근육의 무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동 범위는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근육이 관절을 잡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좀 더 제한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정리를 좀 하면은 유연성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그 근육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해요. 근데 가동성은 내가 그거를 의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유연성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잡고 늘려줘도 늘어나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늘어나는 범위까지 내가 실제로 이 범위 내에서 근력이라든지 평형성이라든지 이러한 능력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내용. 이 유연성이랑 가동성이 범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부상에 되게 취약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조직 자체는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큰데 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작아. 네.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범위가 클수록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 네. 특히나 여성분들한테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부상에 취약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유연성을 그리고 가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그 근막이완 그리고 매뉴얼 스트레칭, PNF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등 스트레칭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결국에는 점진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내가 움직여줘서 이 사람이 움직임이 늘어나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거겠지. 그리고 그게 되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늘린 다음에 가만히 있게 정적으로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쉬울 것이고 네. 그 다음은 이 사람이 거기까지 움직였던 걸 내 스스로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이 쉬울 거고 나중에는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취하는 게 동적. 그래서 이게 결국 점진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독자성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려면은 그 범위만큼 움직일 수 있어야 뭘 무게를 싣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연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項目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응력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여러 신체 부위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숄더 프레스를 예로 들면은 어깨 관절이랑 팔꿈치 관절이랑 같이 사용이 되는 거고 어깨 관절 하나만 보더라도 견갑이랑 상완이 같이 쓰이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 그 모든 움직임 패턴들을 만들어낼 때 신체의 수많은 요소들이 같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사용을 하고 하는 게 협응력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또 있을 거고, 운동을 우리가 가르칠 때 지도법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같이 할 때 내가 그걸 계속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 몸에 이렇게 움직여라 입력해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쪽에 가까울까, 아니면 어떠한 움직여야 될 과제가 있어. 네. 그거를 수행하는 데 집중을 했을 때 움직임이 만들어져. 투자예요, 투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나는 마우스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의도라서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할 때 그냥 마우스를 잡는다, 돌린다, 클릭한다지, 내가 팔의 팔꿈치 관절에 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산을 안 하잖아.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특히나 바디빌딩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자로 접근을 해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를 가르치는데 골반을 조금만 더 뒤집어 까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끔 유도를 좀 많이 하거든. 네. 근데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요. 네.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 네.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내 몸을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일반인의 기준에 처음엔 거의 없어. 그런 것보다 일단 그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주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 관절을 많이 못 쓰고 상체를 자꾸 앞으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스쿼트를 해. 당연히 그러지 말고 무릎을 앞으로 좀 더 내보내고 좀 더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벽 앞에 세워놓고 벽 앞에 머리가 안 닿게 스쿼트 하지 하면 내가 앞으로 안 숙이게끔 어떻게든 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훈련을 이끄는 게 제약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그 운동을 기술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신체 분절에 대한 트레이닝이 아닌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유기체를 이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과제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운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PT를 받으러 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행성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밸런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각, 전정기관, 체성 감각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작용을 마찬가지로 해서 하는 건데 네. 체성 감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유수용성 감각도 체성 감각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중심을 잡는 거는 코어랑 또 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때 다룰 거고 심폐지구력은 말 그대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데 네. 유산소 운동도 목적에 따라서 강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죠. 네. 이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카보넨 그 공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정심박수 구하는. 그치 네네. 그거 구해가지고 네. 최대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 구해서 알려주고 이 정도 확인해가면서 해라. 그쵸. 이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서 유산소를 하는 건가?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건가? 강도 존 1, 존 2 이렇게 나뉘는 거 알지? 네네. 그거 이야기. 이 사람이 살을 빼고 싶다는 사람이면은 존 2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네. 점차적으로 적응을 한 다음에 네. 존 3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하는 게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강도잖아? 네. 뭐 이런 목적이시니까 이런 강도로 해라. 근데 이제 반대로 엄청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벌크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그 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강도를 지방을 연소하는데 가장 최적인 걸 주면 안 되잖아. 네. 오히려 이 사람은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존3 이상으로 좀 뛰면서 해야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빨리 뛰어서 하면은 살이 잘 빠지는 줄 알아. 숨이 막 많이 차야 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네. 그게 아니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돼. 사람들이 달리기나 어떠한 기구나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유산소 운동은 그냥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그게 뭐가 됐든 유산소 운동이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네. 강도의 차이인 거지. 근력 운동을 서킷 트레이닝으로 안 쉬고 엄청 저중량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안 쉬고 계속 돌리면 그것도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사실 원RM은 한 30% 이하로 하면 근력 운동의 효과는 거의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저는 달리기 하는 게 너무 지겹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러닝머신 걷고 계단 걷고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서킷 트레이닝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소독을 좀 알려줘가지고 뭐 캐틀벨 스윙이라든지 불가리아 백 스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네. 유산소 운동에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거나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게 해줄 수 있다.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 근력, 순발력, 민첩성인데 얘네는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과부하와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서 나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카테고리로 따지면 얘는 근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또 이제 특이성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선생님 나중 공부했으니까 OTP 모델을 안정화 다음에 근지구력이 먼저 오잖아. 그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 동작을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헬스장이니까 무게를 이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하고 오니까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필요한 운동 기술들을 먼저 익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까 말했던 1에서 4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뭔가 무겁게 들고 뭘 하기보다는 그 동작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동작을 좀 수행을 많이 하면서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빨리 습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근지구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가지만 이후에는 이제 점점점 그 사람 목적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근지구력은 여기 정리해줬다시피 그냥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근력은 한 번에 할 때 많이 힘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것들도 이제 내 운동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겠지. 이 사람이 근비대를 원하는 건지, 힘이 세지고 싶은 건지, 순간적인 폭발력이 좋아지고 싶은 건지. 이제 순발력, 민첩성인데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민첩성이나 순발력 자체는 초반에는 거의 진행을 안 하는 게 나을 확률이 거의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속도에 대한 걸 살면서 다뤄본 적이 없었을 거라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랑 같이 운동을 좀 진행을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질릴 수가 있잖아. 다양화 시켜주는 측면에서 좀 시켜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좀 적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특히나 민첩성 같은 경우에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 관심이 있고 하면은 일단 선생님이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저랑 관련된 운동들. SAQ 트레이닝 하면은 이게 어떤 것들인 건지 이제 이것들에 대한 트레이닝 원리에 대한 부분이랑 체력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회원들을 딱 대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그 주제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깊어지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움직임적인 부분이랑 프로그램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관심이 좀 많고 일단은 기능적인 요소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오는 목적이 대부분 건강하고 기능성 강화 목적이고 또는 막 허리 척추 측만증이나 착 있으신 분들이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비만인 환자분들도 좀 많이 운동을 속초에서 많이 받거든요. 거긴 또 특히나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좀 케어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반 운동 가르쳐 주는 거나 부상이나 이런 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함부로 설명을 하지도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허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허리가 아픈 이유는 병원에서 설명을 해줄 거고 진단서를 받으면 그거에 맞게 트레이닝 기법을 짜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진단은 병원에서 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말한 것처럼 진단을 못 내리지. 이 사람 몸 상태에 대해